앞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2025년 1월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때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는 발칵 뒤집어졌죠. 히토류가 없으면 전투기도 미사일도 반도체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히토류를 재련할 기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광물은 땅속에 묻혀 있어도 그걸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재련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미국이 그 기술을 갖추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0년이요. 중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의 숨통을 조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때 누군가 한국 기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였어요. 세계 아연 재련 인류의 40년간 독자 기술을 발전시켜온 기업이라고 했죠. 미국 메디가 관료들이랑 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한국을 몰랐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구원이라고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한국 기업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상무부에서 전략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헌터입니다. 56년간 살아오면서 2025년 1월 6일만큼 충격적인 날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무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장관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히토류가 뭔지 아십니까? F-35 전투기 한 대에 420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전부 마찬가지죠. 히토류 없이는 미국의 국방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데 히토류는 필수입니다. 엔비디아도 인텔도 히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중국이 이걸 무기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히토류 재련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광물은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린란드에도 알래스카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죠. 하지만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MP 같은 미국 기업들도 채굴만 할 뿐 재련은 못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절망했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재련 기술을 갖추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10년이요. 중국은 지금 당장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삼촌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삼촌은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며 사셨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삼촌은 아실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MP 는 캘리포니아에서 히토류 광물을 캐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광물을 재련하는 건 중국에서 한다는 거였죠. 결국 중국 손을 거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라이너스라는 호주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채굴은 하지만 재련은 못했습니다. 재련이 뭐냐고요?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히토류 재련은 일반 금속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환경오염도 심하고 기술도 까다롭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포기했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 재련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 문을 닫았죠. 더럽고 위험한 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하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했고요. 부하 직원 마이클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고려아연이라는 한국 기업 자료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재련업을 한다고? 반도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계 아연 재련 1위. 연간 30만 톤 생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재련업 강국이라면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를 떠올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습식 재련 기술이라는 게 있더군요. 기존 재련 방식은 환경오염이 심한데 이 기술은 친환경적이라고 했어요. 고려아연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재련업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7세기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해서 20세기 중반에는 미국이 주도했더군요. 그러다 70년대에 일본으로 넘어갔고 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이 기술을 발전시켜온 거였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고려아연 자료를 읽다가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여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때 저는 실무협의에 배석했었거든요. 당시 방미사절단 명단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 사이에 낯선 이름이 있었어요. 고려아연. 아연 만드는 회사가 왜 대통령 수행단에 있는 거지? 저는 그냥 광물 관련 업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백악관 실무협의실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아연 사람들이 히토류 협력을 제안했는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히토류는 중국 문제인데 한국이 뭘 도와준다는 거지. 예의상 명함만 받아두고 서랍 속에 던져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그때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라는 걸 알고 대비책을 제안한 건데 저는 그걸 몰라봤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그때 받은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강민준 전무. 고려아연 해외사업 총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6달 전에 무시했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강 전무는 의외로 담담하게 응대했습니다. 마치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헌터 부차관보님,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강 전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시죠. 온산재련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산재련소.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재련소였어요. 연간 30만 톤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재련업의 심장 같은 곳이었죠. 저는 출장 승인을 받기 위해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루트닉 장관님은 제 보고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중국이 일본 다음에 어디를 노릴지 뻔하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금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은 미국을 향해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머지않아 미국도 같은 처지가 될 터였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들려주셨던 한국 전쟁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1950년대 초반 삼촌은 젊은 병사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다고 하셨죠. 삼촌은 부산의 피난민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삼촌은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면서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삼촌이 그리워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재련업 1위라니.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삼촌 대신 제가 그 답을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재련 기술에 대해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가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재련이라는 건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들고 구리광석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과정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재련 방식은 건식 재련이라고 불려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이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 제련소 주변 마을들은 대기오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나무가 죽고 농작물이 시들었죠. 20세기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미국 몬태나 주의 한 제련소는 주변 환경을 완전히 파괴해서 슈퍼펀드 사이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하나둘 제련업을 포기했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았거든요. 더럽고 위험한 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하라는 논리였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환경오염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려아연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습식 재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석을 고온으로 녹이는 대신 화학 용액에 담가서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소금물에 소금이 녹아있듯이 특수한 용액에 광석을 담그면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옵니다. 그 용액에서 전기분해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거죠. 이 방식은 고온 용광로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유독가스 배출도 거의 없고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재련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국 기업이 해냈다고요? 재련업의 역사를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영국과 독일이 주도했어요.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으니까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미국이 세계 재련업을 이끌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자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재련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갔죠. 일본은 약 10년간 세계 재련업을 주도했어요. 그러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이 등장합니다. 고려아연이 습식 재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환경오염 없이 효율적으로 금속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세계 시장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40년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려아연이 세계 아연 재련 시장을 장악해온 거예요. 온산 재련소 하나에서 연간 30만 톤을 생산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K-팝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재련업 강국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산업 뒤에 이런 기초 산업의 저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습식 재련 기술의 상세한 원리, 고려아연의 사업 구조, 온산 재련소의 생산 능력.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미국은 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한국은 환경도 지키면서 기술도 발전시켰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곧 그 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삼촌이 말씀하셨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굶주린 사람들. 70년 전에 한국은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준 전무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헌터 부차관보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어요. 50대 초반쯤 됐을까요? 금속공학 박사라고 했는데 학자 특유의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좌석은 넓고 편했으며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농촌 마을들, 산 중턱까지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공장지대. 강 전무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여기가 경부 산업벨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한국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게 언제쯤입니까? 강 전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약은 80년대 이후였죠. 고려아연이 습식 재련 기술을 개발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환경 규제를 핑계로 재련업을 포기할 때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외면한 산업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열차가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울산은 동해안에 위치한 산업도시라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의 공장이 모여있는 곳이죠. 차를 타고 온산공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강 전무가 말했어요. 온산공업단지는 한국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도 여기 있죠. 드디어 재련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부지에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재련소입니다. 연간 30만 톤의 아연을 생산하고 연 20만 톤, 동 3.5만 톤도 함께 생산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봤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재련소라고 하면 당연히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깨끗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금속 재련을 합니까?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보이는데요. 강 전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습식 재련의 힘입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헬멧과 안전조끼를 받아 입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곳에서 미국의 미래를 바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오재혁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산재련소의 현장 책임자라고 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어서 오십시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오 소장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습식 재련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요? 오 소장이 씩 웃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믿으실 테니 직접 보여드리죠.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용광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신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탱크 안에서 용액이 천천히 순환하고 있었죠. 오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게 침출 공정입니다. 아연 광석을 이 용액에 담그면 아연 성분이 녹아 나옵니다. 섭씨 90도 정도의 온도에서 진행되죠. 용광로처럼 1500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탱크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용액 속에서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재련입니까? 너무 깨끗해서 믿기지 않는데요. 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습식의 장점이에요. 건식 재련은 광석을 태우니까 이산화황 같은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습식은 화학 반응이라 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요. 환경오염을 90% 이상 줄인 거죠. 다음으로 전에 정련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침출 공정에서 나온 용액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순수한 아연이 금속판에 달라붙는다고 했어요. 마치 도금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커다란 수조에 금속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판 표면에 은빛 아연이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오 소장이 말했어요. 저 판 하나에서 아연 약 50kg을 얻습니다. 하루에 수천 장을 처리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신 겁니까? 어디서 배워온 건가요? 오 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배운 거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처음에는 일본에서 기본 개념을 배워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창업세대분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실패도 수없이 했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걸려서 지금의 습식 재련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기술이에요. 저는 공장 이곳저곳을 더 둘러봤습니다. 히토류 생산 라인도 보여줬어요.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히토류도 함께 추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물로 나오는 걸 따로 모아서 정제하는 거죠. 강민준 전무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클락스빌에 재련소를 지으면 히토류 5,1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국방산업과 반도체 산업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요. 5,100톤. 그 숫자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졸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히토류 때문인데 한국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재련소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포기했던 기술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후진국이나 하는 산업이라고 외면했던 그 기술을 한국은 40년간 묵묵히 발전시켜온 거였어요. 그리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저는 강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포기했는데요. 강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의 자원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가공 기술이 최고여야 합니다. 재련은 그 기초 중의 기초예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어요. 미국은 있으니까 포기했고 한국은 없으니까 개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려아연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용광로 앞에 서 있었어요. 1960년대 후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한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긴장이 됐어요. 고려아연의 창업세대인 정태영 명예회장. 습식 재련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정 회장이 직접 일어나 맞아주셨습니다. 75세의 고령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어요.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양복 차림이 깔끔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 온산재련소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세계 최대 규모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정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비서가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지는 가운데 정 회장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재련업에 뛰어든 건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가 한창이었어요. 철강, 조선, 자동차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 소재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의 눈이 멀리 응시하듯 흐려졌습니다. 아연만 해도 그랬습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아연도금 강판이 필수인데 그걸 전부 일본에서 사와야 했어요. 일본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당해야 했죠. 국가 경제가 남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4년에 고려아연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었죠. 있는 거라고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재련 기술의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줬어요. 겉핥기 수준만 보여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초를 바탕으로 독자 연구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우리가 쓰던 건식 재련 방식은 환경 오염이 심했거든요.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공장을 닫아야 한다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과 유럽은 포기했습니다. 환경 규제에 맞추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재련업은 더럽고 돈 안 되는 산업이라고 다들 손을 뗐어요. 그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한 거죠. 환경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 회장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군요. 제가 말하자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재련업을 포기하면 다시 수입에 의존해야 했어요. 남의 손에 국가 경제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환경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요. 습식 재련. 그 아이디어는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광석을 고온으로 녹이는 대신 화학 용액에 담가서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을 돌리고 밤에는 연구를 했습니다. 용액 배합을 수천 번 바꿔가며 실험했죠. 실패할 때마다 돈이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미쳤다고 될 리가 없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직원들 월급이었습니다. 연구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 월급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이 안 떠났습니다. 회장님이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버텨줬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84년 드디어 습식 재련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화 성공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뭘 했겠어 하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환경오염 90% 감소, 금속 순도 향상, 생산 효율 증가. 모든 면에서 기존 방식을 뛰어넘었어요. 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자기들도 환경 규제 때문에 힘든데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일본 사람들이요. 정 회장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미국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약은 안 했죠. 외국 기술에 의존하느니 차라리 재련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40년 전 미국이 한국에 손을 뿌리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토류 문제로 목을 졸리고 있고요. 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미국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겠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필요한 곳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사업적 이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정 회장이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1950년 제가 5살 때였어요. 피난길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미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눠준 초콜릿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부산 피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다는 그 이야기요. 정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전쟁에서 함께 싸웠고 전쟁 후에는 원조를 보내줬어요. 그 덕분에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 아닙니까? 70년의 세월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삼촌이 나눠준 초콜릿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이제 미국을 돕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서 제니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차관보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무부 스티븐 말로이 차관보가 오늘 중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말로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재무부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인물이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심했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견제 법안을 주도했던 것도 그였어요. 집에 들르지도 못하고 곧장 재무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말로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깎아낸 듯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출신답게 양복이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죠. 헌터 안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이 뭔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가 조사를 시켰던 거겠죠. 말로이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고려아연. 한국의 재련기업.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 여기까지는 인상적이군.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런데 자네가 미쳤나? 이런 회사에 미국 안보를 맡기겠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안보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말로이. 기술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히토류 재련 기술이 없으니 한국 기술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말로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합리적. 좋게 포장했군. 하지만 결국 뭐야?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우리 세금으로 지원받고 우리 시장을 먹겠다는 거 아닌가? 기술 유출은 시간 문제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 정부가 직접 참여하면 통제가 가능해요. 한국 측도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말로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꼴이 되잖아.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역사가 있나?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의회에서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그가 서류 더미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현황. 자네 이 회사 지금 내부에서 싸움 붙은 거 알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풍과 MBK라는 쪽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한국 기업 내부 문제였어요. 말로이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영풍 MBK 연합이 지분 40% 넘게 확보했어. 현 경영진 지분은 30%도 안 돼.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 경영권이 바뀌면 그 기술 어디로 가는지 알아? 중국에 팔릴 수도 있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경영권이 누구에게 가든 기술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습식 재련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말로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진하군, 헌터. 자네 정치를 몰라. 경영권이 바뀌면 모든 계약은 백지가 될 수 있어. 새 주인이 중국 쪽이랑 손을 잡으면 우리가 투자한 돈은 고스란히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야. 솔직히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라고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복잡해지기 전에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이 바뀌어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말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헌터, 자네 커리어가 얼마나 남았지? 은퇴까지 한 10년? 이 프로젝트 밀어붙이면 그 10년 버티기 힘들 거야.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경고하는 거야. 의회에 직접 로비하겠어. 상원군사위원회에 청문회 열어서 자네를 세울 거야. 왜 외국 기업에 미국 안보를 팔아넘기려 하느냐고 추궁할 거야. 자네 대답할 수 있어?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로이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요. 그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게, 헌터. 자네 가족도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저 탑이 세워질 때도 반대가 있었겠죠.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면 밀어붙여야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린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린다는 전직 국무부 외교관이라 국제 정세에 밝았거든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치 싸움이 되어버렸네, 로버트. 말로이 같은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여. 당신이 아무리 옳아도 그들 이익에 반하면 끝까지 반대할 거야. 재무부가 뒤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포기해야 하나? 린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당신이 포기하면 미국이 중국한테 목을 졸리는 거야. 대신 전략을 바꿔야 해. 말로이보다 힘이 센 쪽을 끌어들여야 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을 따랐습니다. 방산업체들 생각해봤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그들도 히토류 없으면 미사일 못 만들어, 전투기 못 만들어. 그들한테는 이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제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그래, 방산업체들. 그들이 나서면 말로이도 쉽게 막지 못할 거예요. 미국 국방의 핵심 기업들이 지지한다면 의회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린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오라. 한국과 협력하는 게 맞아.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포기하지 마. 삼촌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촌이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한국,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을 도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키드 마틴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산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방산업체들을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말로이가 그 부분을 공격할 게 뻔했으니까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는 법이잖아요. 상무부 분석팀에 요청해서 고려아연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게 미국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2024년 하반기에 본격화됐어요. 한쪽에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영풍이라는 회사와 MBK라는 사모펀드 연합이 있었습니다. 지분율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영풍과 MBK 연합이 약 40%를 확보한 반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다 합쳐도 3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 경영진이 불리한 상황이었죠. 저는 강민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권 분쟁 상황이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 전무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헌터 부차관보님,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영권이 누구에게 가든 이 기술은 한국에 남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습식 재련 기술은 회사의 자산이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새 경영진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측에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 전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은 이미 국가안보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경영권이 바뀌어도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정치란 게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강 전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이 성사되면 현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니까요.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막으려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말로이 같은 반대파가 있고 한국 내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경영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법무팀에 연락해서 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투자한 사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전례가 없다면 전례를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법무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례는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한 적은 있어도 지분을 직접 인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해법이 필요한 법이죠. 저는 새로운 투자 구조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는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저는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인 마이클 그린과 약속을 잡았어요. 대학 동창이라 연락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이클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로버트,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어?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부 관료가 갑자기 찾아오면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히토류 문제야. 중국이 일본한테 수출 금지한 거 알지?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어.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우리도 비상이야. F-35 한 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420kg이야.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는 전투기를 못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야.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 마이클의 눈이 번쩍였어요. 뭔데? 빨리 말해봐. 저는 고려아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재련 기업, 세계 아연 시장 1위, 습식 재련 기술 보유. 미국의 재련소를 짓는다면 히토류 5,100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요. 마이클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5,100톤이라고? 그 정도면 우리 연간 수요를 다 커버하고도 남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국방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까지 충당할 수 있는 양이야.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돌아섰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정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반대가 있어. 재무부 말로이가 맡고 있어. 외국 기업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나 뭐라나.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로이? 그 사람 원래 외국 기업 싫어하잖아. 일본 반도체 견제 법안도 그 사람이 주도했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방산업계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주면 말로이도 쉽게 막지 못할 거야. 미국 국방의 핵심 기업들이 원한다면 의회도 무시할 수 없잖아. 마이클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었어요. 레이시온 정부관계 담당하고 연결해줘. 노스롭 그러먼도.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마이클이 웃었어요. 급한 일인 거 알잖아. 히토류 문제는 우리한테 생사가 걸린 문제야. 중국한테 계속 목 졸리고 있을 순 없어. 1시간 뒤 회의실에 방산업계 주요 기업의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 국방을 책임지는 거인들이었죠. 저는 고려아연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는 어떻게 할 건가? 경영권 분쟁은? 투자 구조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마이클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지지 성명을 내겠어. 조건이 있어. 우리 의견이 투자 구조에 반영되어야 해. 방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히토류가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국방이 최우선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로버트, 잘해봐. 이거 성사되면 미국 국방 역사에 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어요. 방산업계라는 거대한 지원군이 생긴 거였습니다. 방산업계의 지지를 확보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기술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미국이 통제권을 확보할 것. 둘째, 의회와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것. 상무부 법무팀, 재무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밤새 토론하고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반복됐어요.
린다한테 일주일 넘게 저녁도 못 먹고 왔다고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 측과도 계속 협의를 진행했어요. 강민준 전무와 화상회의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은 통제권을 원했고 한국은 기술을 지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운영하는 구조.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아이디어를 팀에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참신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구조를 그려나갔습니다. 먼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여기에 고려아연이 약 9천억 원을 투자하고 미국 측에서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요. 미국 측 투자금은 상무부, 국방부, 그리고 방산기업들이 나눠서 내는 거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할까요? JP모건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 됩니다. 약 7조 원 정도를 현지에서 빌리는 거예요. 대신 고려아연이 연대보증을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총 투자 규모가 약 11조 원이 됩니다. 충분히 대규모 재련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의 안전장치가 더 필요했어요. 저는 추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고려아연 본사 지분 10%를 미국 측이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조인트 벤처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고려아연 본사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요. 만약 본사에서 마음을 바꾸면 조인트 벤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강민준 전무에게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난색을 표했어요. 10% 유상증자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전무님, 이렇게 보세요.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고려아연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안보 자산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도 현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경영진을 쉽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강 전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본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 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요. 물론 세부 조건은 더 협의해야 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거였습니다. 저는 이 투자 구조를 정리해서 루트닉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정도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 에너지국장 회의에 올려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고비를 넘긴 느낌이었습니다. 투자 구조가 윤곽을 잡아가면서 다음 과제는 재련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건 단순한 입지 선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기도 했어요. 여러 후보지가 검토됐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이었어요. 클락스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테네시. 거기에 재련소를 짓는다고? 광물도 없는 곳인데? 강민준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클락스빌에는 과거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운영되던 시설이었는데 환경 문제로 1980년대에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폐쇄된 상태지만 기본 인프라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클락스빌은 한때 미국 재련업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에 전력 공급 시설이 있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재련소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죠. 하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건식 재련 방식으로는 환경 기준을 맞출 수 없었고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저는 클락스빌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내슈빌에서 차로 1시간쯤 달리자 클락스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오래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흔적이 역력했죠. 폐쇄된 재련소 부지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일하던 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죠. 안내를 맡은 지역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은 게 1985년입니다. 40년이 넘었죠. 그 뒤로 여러 번 재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환경 정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요. 공무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요. 이 지역은 40년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어요.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마을이 살아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안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클락스빌에 재련소를 짓는다면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됐어요.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습식 재련은 건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유독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폐수도 정화해서 재활용해요. 온산재련소 주변 환경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40년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온산재련소 주변의 대기질, 수질 데이터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습식 재련 기술이 정말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클락스빌. 이곳이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환경 문제로 문을 닫았던 곳이 한국의 친환경 기술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상징적인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클락스빌을 최종 후보지로 추천한다고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투자 구조가 확정됐고 부지도 선정됐고 방산업계의 지지도 확보했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승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말로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부차관보님, 큰일 났어요. 말로이 차관보가 백악관에서 회의를 소집했대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악관이라고요? 말로이가 직접 백악관까지 움직이다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급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말로이가 국가안보회의 일부 위원들을 설득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안건은 고려아연 프로젝트의 안보 위험성 검토였습니다. 저는 루트닉 장관에게 연락했어요. 장관님, 말로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루트닉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그 회의에 참석할 거야. 자네도 와.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백악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말로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몇몇 강경파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루트닉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로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외국 기업에 히토류 공급을 맡기는 건 스스로 목에 줄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현황, 지분율 차트, 언론 기사들. 잘 준비해왔더군요. 말로이가 계속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회사는 지금 내부에서 전쟁 중입니다. 경영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새 주인이 중국 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은 고스란히 적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로이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의회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말로이의 논리가 먹히고 있었습니다. 루트닉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발언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로이 차관보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첫째, 경영권 분쟁 문제입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은 한국 정부에 의해 국가안보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권이 바뀌어도 기술의 해외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투자 구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조인트 벤처에 직접 참여하고 고려아연 본사 지분 10%를 확보합니다. 이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히토류 제련 기술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중국한테 계속 목을 졸리고 있을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험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말로이가 반격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로군요. 구체적인 안전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협약에 기술 이전 금지 조항을 넣을 겁니다. 미국 정부 지분으로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방산업체들이 우선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더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때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막으면 국방부는 곤란합니다. 히토류 없이는 전투기도 미사일도 못 만듭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그 발언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말로이의 기세가 한풀 꺾인 건 분명했습니다. 미국 내 반대파와의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강민준 전무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헌터 부차관보님,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영풍과 MBK 측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주 발행 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에 지분 10%를 넘기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걸 막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논리가 뭡니까? 강 전무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경영권 분쟁 중에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건 현 경영진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하는 거라는 논리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그 논리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영권 분쟁 중에 유상증자를 하면 보통 법원에서 막아요.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이었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강 전무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경우라서요. 경영권 분쟁 중 유상증자는 보통 기각되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가 당사자입니다. 법원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는 급히 루트닉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법원이 막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대답했어요. 유상증자가 무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요. 조인트 벤처만으로는 본사에 대한 통제력이 없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건 내정 간섭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제안했어요. 공식 성명을 내시죠. 이 프로젝트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한국 법원도 그걸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며칠 후 루트닉 상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구원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협력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구원. 그 표현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밤마다 한국 뉴스를 검색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했어요. 법원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진칼 사건이었어요. 당시 조원태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 중에 산업은행을 통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해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그때는 한국 기업 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가 당사자입니다. 더 복잡하고 더 민감한 상황이었죠.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며칠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강민준 전무와 매일 통화했어요. 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양측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상세히 전해줬어요.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인가, 아니면 경영권 방어 목적인가. 전자라면 허용되고 후자라면 기각되는 거였어요. 영풍과 MBK 측 변호사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데 갑자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현 경영진이 자기 지분을 방어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 정부 투자라는 명목은 포장일 뿐입니다. 고려아연 측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이건 순수한 경영 판단입니다. 미국과의 히토류 협력은 회사 가치를 크게 높이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는데 이걸 막는 게 주주 이익에 부합합니까? 양측의 논리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이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결정이 발표된 건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고 워싱턴은 아침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기각이라고요?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핵심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직접 투자라는 전례 없는 상황. 이건 단순한 지분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이라는 거였어요. 둘째, 루트닉 상무장관의 공식 성명. 미국의 구원이라는 그 표현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지하는 프로젝트를 막는 건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어요. 셋째, 2020년 한진칼 판례. 당시에도 경영권 분쟁 중 유상증자가 허용됐는데 이번 건은 그때보다 경영상 목적이 더 명확하다는 거였습니다. 강민준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헌터 부차관보님.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가처분 결정일 뿐이에요. 본안 소송은 계속될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강 전무가 동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빨리 소집해서 유상증자를 확정할 겁니다. 저는 곧바로 루트닉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군. 조인트벤처 협약 준비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린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도 함께 기뻐했어요. 고생 많았어, 로버트. 당신이 해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협약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린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축하할 자격이 있어. 와인 한잔 하자.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최종 승인했고
조인트벤처 설립 협약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협약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D.C. 상무부 본관이었어요. 양국 정부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들, 금융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협약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확정되는 거였습니다. 1년 가까이 달려온 여정의 끝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뉴스를 들었던 그날 아침, 고려하연 자료를 처음 읽었던 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설렘, 온산제련소에서 느꼈던 충격, 정태영 명예회장의 따뜻한 손, 말로이와의 싸움,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초조함,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협약식 당일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린다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멋져 보여, 로버트. 오늘은 당신의 날이야. 상무부 본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루트닉 장관, 국방부 차관, 방산업체 CEO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대표단, 강민준 전무산업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정태영 명예회장까지. 정 회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5세의 연세에 직접 오셨다니. 그분에게 이 협약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 회장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지요. 40년간 꿈꿔온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단상에 올랐어요. 루트닉 장관이 먼저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합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협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구원입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님이 계속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그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사를 했어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동맹,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협약이 그 새로운 장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명 순서가 됐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차례로 협약서에 사인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닉 장관과 한국 측 대표가 악수를 나눴어요. 그 순간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협약 내용은 이랬어요. 조인트벤처 설립, 총 투자 규모 11조 원. 미국 정부가 고려하연 지분 10% 취득.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제련소 건설. 희토류 5,100톤 생산 목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최초의 사례. 역사에 남을 협약이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저는 강민준 전무와 나란히 서서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강 전무가 웃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부차관보님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긴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협약이 체결된 후,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제련소 하나 짓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층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루트닉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헌터, 의회 보고 준비해. 이 프로젝트가 미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 이 협약이 정말로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일타삼피라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의미는 안보 자산의 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목에 줄을 매달고 있는 것과 같았죠. 중국이 줄을 당기면 미국 국방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클락스빌 제련소가 가동되면 연간 희토류 5,100톤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건 미국 국방산업과 반도체 산업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죠. 두 번째 의미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었습니다. 클락스빌은 40년간 죽어있던 도시예요. 제련소가 문을 닫은 후 일자리가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떠났죠. 하지만 이제 새 공장이 들어서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용 창출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국이 포기했던 제조업이 돌아오는 겁니다. 환경 문제로 내보냈던 산업을 한국의 친환경 기술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한미동맹의 진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논의됐어요. 주한미군, 연합훈련, 북한 위협 대응.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동맹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어요. 기술 동맹, 경제 동맹.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파트너십. 미국은 시장과 자본을, 한국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등한 협력이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정태영 명예회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필요한 곳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한국이 40년간 쌓아온 기술이 이제 미국 땅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려아연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었습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됐죠. 경영권 분쟁에서도 현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어야 지속 가능하니까요. 린다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꼼꼼히 읽더니 말했어요. 잘 썼어.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뭔데? 사람 이야기. 숫자와 전략만 있어. 이 프로젝트가 실제 사람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써야 해. 클락스빌 주민들, 한국 기술자들, 방산업체 노동자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야 의회 의원들 마음이 움직여. 그 조언이 옳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가했어요. 40년간 일자리를 잃었던 클락스빌 주민들의 희망. 평생 기술 개발에 매진했던 한국 연구자들의 보람. 희토류 부족에 시달리던 방산업체 직원들의 안도. 숫자는 이성에 호소하지만 이야기는 감성에 호소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였어요. 협약 체결 후 저는 한국 제련업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숨은 저력이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전 세계 제조업 강국 순위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으로 보면 1위가 중국으로 약 29%, 그리고 2위가 한국으로 약 27에서 28%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고요? 독일보다도? 네, 그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조선업 뒤에 이런 저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제련업은 그 기초 중의 기초였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화학소재. 이런 기초 산업이 튼튼해야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은 이 기초를 40년간 묵묵히 쌓아온 거였습니다. 미국은 어땠나요? 우리는 화려한 첨단 산업에만 집중했어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상징이 됐죠. 기초 제조업은 더럽고 힘든 일이라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희토류 위기였어요. 광물은 땅속에 있는데 그걸 가공할 기술이 없는 상황. 전투기를 설계할 수는 있지만 부품을 만들 재료가 없는 현실. 우리의 오만함이 부른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그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인 그는 이 프로젝트의 든든한 지지자였죠. 마이클, 솔직히 물어볼게. 미국이 한국처럼 제조업 기초를 다시 쌓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수십 년 걸릴 거야. 기술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 인력 양성, 설비 투자, 노하우 축적. 다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번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못하는 걸 그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40년을 빌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기술, 경험,
노하우를 미국 땅에 이식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배울 겁니다. 클락스빌 제련소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우겠죠. 10년, 20년 후에는 미국도 독자적인 제련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에도 협력은 계속될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도 배우고, 우리가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찾으면 한국과 공유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재련업의 가치와 미국이 배워야 할 점. 일부 의원들은 불쾌해할 수도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겸손함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는 게 진짜 강함이죠.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이런 겸손함이 필요했습니다. 협약 체결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가라앉고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린다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문득 물었어요. 당신 생각의 동맹이 뭐야? 린다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글쎄, 전통적으로는 군사동맹이지. 적이 공격하면 함께 싸우는 것. 한미동맹도 그렇게 시작됐잖아. 한국전쟁 때. 맞아요.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군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주한미군, 연합훈련, 해구산. 이런 것들이 동맹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이번 협약은 그 정의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동맹이란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야.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야. 진짜 동맹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지. 이번 협약이 바로 그랬습니다. 미국은 시장, 자본,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 노하우, 인력을 제공해요. 어느 쪽이 우위라고 말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죠. 삼촌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삼촌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우리가 도와준 걸 평생 기억할 거라고. 정태영 명예회장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하셨죠. 70년 전에 받은 초콜릿 하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동맹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신뢰. 어려울 때 서로 손을 내미는 관계. 그게 진짜 동맹이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에서 기술동맹, 경제동맹으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이번 히토류 협력은 그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상호 존중입니다. 미국이 항상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고 대등한 파트너로 서야 해요. 그래야 동맹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달을 바라봤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지. 강민준 전무도 정태영 명예회장도. 우리는 달은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하지만 이번 협력을 통해 연결됐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요. 그게 동맹의 새로운 정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의회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반대파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겁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조인트 벤처가 설립됐습니다. 고려아연이 약 9천억 원, 미국 측이 3조 2천억 원을 출자했어요. JP모건에서 7조 원을 차입하고 고려아연이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총 규모 11조 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고려아연 지분 10% 유상 증자도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가 됐어요. 이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고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클락스빌에서는 재련소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어요. 40년간 폐쇄됐던 부지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측량팀이 들어가고 환경평가가 진행됐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돌아온다고 마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뻐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클락스빌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강민준 전무와 함께였어요. 우리는 폐쇄된 재련소 부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 전무가 말했어요. 여기에 새 공장이 들어서겠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로요. 강 전무가 웃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죠. 우리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한쪽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양쪽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역 공무원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세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일자리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공장이 지어지고 가동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하지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습니다. 기다릴게요. 클락스빌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미국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넓고 광활한 땅. 이 땅 어딘가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린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진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 린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달라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그럴 만도 했죠. 1년 가까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으니까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 클락스빌을 다녀왔다. 새 재련소가 들어설 부지를 봤다. 40년간 죽어있던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의지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익히고 히토류를 생산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다. 함께라면 가능하다. 동맹이란 그런 것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빛이 한국까지 닿겠지.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